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나폴리는 최근 일정에서 상당한 체력 소모를 겪은 상태지만 홈에서의 안정된 경기력은 여전히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앞선 리그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인 메렛이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 조직에서 흔들림을 보였으나 미드필더 로보트카의 복귀가 중원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결장하고 데 브라위너 역시 근육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팀 내 핵심 공격 루트를 담당한 자원들인 만큼 전방에서의 창의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콘 맥토미니와 라스무스 호일룬의 복귀는 나폴리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맥토미니는 최근 출전 경기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왔으며 호일룬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홈에서는 최근 4승 1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점률도 낮게 유지하고 있어 수비 구조가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올 시즌 들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홈 경기에서는 전반전 리드를 놓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흐름은 팀 전체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핵심 스트라이커 루카쿠와 득점 1위 공미대 브라위너의 공백으로 인해 득점 루트가 한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의 압박이 예상보다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일정이 촘촘한 상황에서 로테이션 운영폭이 좁은 점은 분명 불안 요소지만 중원에서 로보트카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준다면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 라인을 드러내며 연속 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전 대패 이후 수비 조직력에서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연장 호일룬이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하고 우주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얀마테오 바오야 역시 부상 의심으로 명단 제외 가능성이 높아 전방에서의 공격 자원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프랑크푸르트는 미드필더를 한 줄 끌어올린 변형 4-2-3-2-1 형태로 경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정 5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최근 경기당 실점률이 2점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공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 측면 돌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스트라이커의 부재는 마무리에서 한계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서도 감독의 전술 실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수비 지역에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역습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나폴리의 패스 플레이의 열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한동안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8경기에서 무려 25실점을 허용해 구조적 불안정이 뚜렷합니다. 공격력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원정에서의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폴리가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서 중원 우세를 지속할 경우 홈에서 승리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수비 후 역습으로 대응하더라도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낮은 만큼 초반 실점 시 경기 운영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종합할 때 경기 전반에서는 접전이 예상되나 후반 들어 나폴리의 체력 관리와 전술적 유연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아스널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이어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며 홈 경기에서는 특히 수비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한 차례 승리와 4차례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모든 경기에서 한 골 이하만을 실점했다는 사실은 팀의 조직적인 수비 운영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수 밸런스 면에서는 여전히 공격 효율이 낮지만 체코 리그 내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팀으로 평가됩니다. 개인기와 침투 대신 짜임새 있는 라인 간격 유지로 역습을 차단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스널전에서는 핵심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대거 빠지며 수비 라인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이반 슈란츠와 토마시 홀렛이, 페트르 셰브치크, 이고 오그브 등은 각각 근육 및 무릎 부상으로 이탈 중이며 필리프 호르스키와 도미니크 야보르체크 역시 긴 재활 중으로 확인됩니다. 주전 미드필더인 얀 보릴의 상태도 정상 복귀가 아닌 점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스콧 선수가 팀의 중원 조율을 맡아야 하지만 아스널의 강한 압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전개를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슬라비아이지만 이번에는 상대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수비 중심 전술과 역습 한 번의 기회를 노린 운영이 예상됩니다.
체력적으로는 리그와 컵을 모두 병행하며 최근 열흘 사이 3경기를 치른 상황이라 후반전 집중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아스널은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유럽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말과 11월 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연속 무실점 경기를 포함 원정에서도 결과와 내용 모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 작업은 빠르게 전개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과 활동량 모두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에서는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며 전력 누수가 두드러집니다. 마르틴 웨데고르와 가브리엘 제주스는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고 가이 하베르츠와 마르티넬리 또한 근육 문제로 결장 예정입니다. 빅토르 예케레스 역시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어 공격 라인 로테이션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드필드를 책임지던 마르틴 수비맨디는 챔피언스리그 출장 정지로 나서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벤치 자원이 한정된 점이 원정 연속 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며 트랜지션 전환 속도와 전진 수비의 조합은 유럽에서도 손꼽힙니다. 공격진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공산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널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3경기 이상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며 흐름 자체가 완벽합니다. 슬라비아가 초반부터 수비 중심 전술을 가동하더라도 경기 후반 아스널의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가 경기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팀의 경기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를 감안할 때 아스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며 강한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격진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크비차 크바라츠헬리아와 오스만 덴벨레가 모두 부상에서 복귀하여 공격 전개가 빠르게 재정비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리그 경기에서 직접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감각을 되찾았고 바르콜라와 라모스가 이들의 움직임에 맞물려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비티냐의 복귀가 눈에 띕니다. 그는 최근 2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며 패스 전개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수비에서는 마르키뇨스와 윌리안 파초가 중심을 이루어 안정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수 이을리아 자바르니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뒷라인에서 한 축이 비는 점은 주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는 최근 홈 5경기에서 단 1경기만 패하며 경기력뿐 아니라 경기 운영에서도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경기 전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압박 전환 타이밍과 점유율 유지가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공격적인 전개보다는 중원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3골 가까이 넣고 있어 빠른 전환 속에서 크바라츠헬리아와 덴벨레의 돌파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핵심 수비진 이탈로 전력 균형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이토 히로키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며 측면 수비 라인 대체 여부가 관건입니다. 공격에서는 자말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제외되며 창의적인 공격 루트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대신 해리 케인, 루이스 디아즈, 마이클 올리세가 전방 3명으로 나설 예정인데 셋 모두 최근 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케인은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클럽 내에서 확실한 결정력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디아즈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압박 유도에 탁월하며 올리세는 정확한 크로스로 공격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바이에른은 원정 경기에서 최근 실점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리그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 일정상 레버쿠젠과의 리그 경기를 치른 후 비교적 짧은 회복 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원정에서도 체력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강도는 여전히 높지만 수비적인 완성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PSG의 빠른 연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PSG가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마르키뇨스와 파초의 안정된 수비 속에서 덴벨레와 크바라츠헬리아의 개인 돌파가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에른은 케인의 결정력을 앞세워 한두 차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 수비 공백과 피로 누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PSG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공수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PSG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분석 카페에서 최종 조합 및 세밀한 분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권유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활용하며 핵심 자원들의 체력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알리송, 프림퐁, 커티스 존스, 알렉산데르 이삭, 레오니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알리송은 햄스트링 문제로 10월 이후 출전이 없으며 프림퐁 또한 근육 부상 여파로 복귀가 미뤄졌습니다. 존스와 이삭 역시 훈련 복귀 시점이 불분명해 이번 경기 출전은 어렵고 레오니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장기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라이언 그라벤베르흐가 복귀하면서 중원 운영폭이 넓어졌는데 최근 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나서며 경기 감각을 되찾는 중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 득점이 2.0 내외로 나타나지만 실점률이 다소 불안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함께 좌측 측면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데 중앙 침투 빈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넓게 끌어내는 패턴이 강화됐습니다. 수비진은 최근 클린시트 빈도가 낮고 라인 유지 과정에서 간헐적인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어 전반전부터 리스크를 감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르바알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확정 판정을 받았고 루디거가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알라바는 종아리 부상으로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 일정 기간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조합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나초가 중앙 수비를 이끌면서 보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공격진은 기존의 스쿼드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큰 전력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팀은 10월 이후 유럽 대항전과 라리가 병행 일정 속에서도 경기력 흐름이 안정적이며 원정 경기에서도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유럽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경기 조율 능력과 전방 압박 회피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입니다. 다만 연속된 일정으로 인해 주전들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있으며 교체 카드의 비중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이 높은 템포를 유지할 경우 중원 싸움에서 우세를 점할 여지가 있으며 후반 교체 카드의 신선함 또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알은 공격 자원의 개인 기량으로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지니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수비력 안정에는 의문이 따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이 짜임새 있는 압박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도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위니용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최근 리그와 유럽 무대 모두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며 분위기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홈 5연승 행진을 이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전방에서는 훌리안 알바레즈와 알렉산데르 소를로트의 투톱 조합이 연이어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으며 측면의 마르코스 요렌테와 나우엘 몰리나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진영을 흔드는 장면이 많습니다. 중원은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근육 문제로 이탈했던 파블로 바리오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비진은 스테판 사비치와 레이뉴도 중심으로 탄탄하게 정비되어 있고 최근 복귀한 존니 카르도소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며 공수 전환에서 중심축을 맡고 있습니다. 팀의 압박 라인은 비교적 높으며 상대 빌드업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하는 저돌적인 운영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득점력은 폭발적이라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기 일정상 휴식 기간이 짧아 피로 누적이 우려되며 이번 경기 이후 곧바로 베티스전이 예정되어 있어 주력 자원들의 체력 분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위니용은 이번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여전히 강한 공격 전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공식 5경기에서 4승을 거둘 만큼 전반적인 팀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전 공격수 모하메드 푸세이니가 발목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어서 전방 구성에는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4골을 기록한 핵심 자원으로 공중볼 경합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 그 부재는 전력 약화로 평가됩니다. 대신 케빈 로드리게스와 오우마르 시디키 니앙이 최전방에서 활약 중이며 니앙은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대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단계에서 중앙을 선호하는 패턴이 많지만 압박 강한 상대를 만나면 볼 탈취 후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인터밀란 원정에서 0대4로 대패한 이후 수비진의 라인 유지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좌측 풀백 지역이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최근 벨기에 리그와 로컬컵 경기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을 분산해왔고 에너지 레벨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여전히 실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조직적인 압박을 펼치는 AT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체력 소모가 컸던 AT 마드리드는 세비야전에서 주력 선수들을 일찍 교체하며 일부 체력 안배에 성공했지만 경기 강도가 높은 일정을 반복 중이라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니용은 주중 2경기를 치르며 일정상 불리함이 존재하지만 원정 다득점을 노리는 공격 성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의 압박 저항력 차이와 수비 집중도가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꼽히며 홈에서 가공할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AT 마드리드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와 최근 경기 리듬 그리고 공격 효율성을 종합할 때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스포르팅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경기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공식 명단 기준 브레머와 후안 카발이 수비진에서 이탈한 점이 뼈아픕니다. 브레머는 수비 라인의 핵심이자 올 시즌 리그 10경기 출전 1득점, 챔스 3경기 선발로 안정감을 제공했으며 후안 카발 역시 잔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최근 일정에서 공백이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드 켈리가 왼쪽 센터백으로 복귀할 예정이라 수비 조직력엔 숨통이 트였지만 완전한 경기 감각 회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케난 이을디즈가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크로스 플레이와 이선 침투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이나 정상 컨디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주전 공격진은 블라호비치와 오펜다가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최근 후보로 밀려난 조나단 데이비드의 활용은 제한적입니다. 팀 전반적으로 경기 피로도가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경기 후반부 교체 카드 활용이 필수적이어서 후반대 이후 선수 교체 투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챔스 3경기에서 평균 2득점에 성공하고 있지만 실점은 7골로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공격에 쏠려 있고 빌드업의 안정감 부재로 볼점유율과 패스 성공률도 주요 리그 팀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극적인 승부가 많았지만 공수 밸런스에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스포르팅은 올 시즌 현재까지 포르투갈 리그와 유럽 무대 모두에서 최고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많이 승리했고 원정 5경기 역시 흔들림이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이적으로 합류한 루이스 수아레스가 7골 2도움으로 공격력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서 핵심 득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페드로 곤살베스와 트링캉 역시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측면의 누노 산투스와 중원의 다니엘 브라간사가 시즌 초반부터 계속 결장 상태인데 누노 산투스는 직전 시즌 공식 36경기 5득점 9도움으로 측면 창조력에 크게 기여했으나 장기 부상으로 올 시즌 단 2경기 출전 이후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브라간사 역시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중원의 에너지와 패싱에 큰 몫을 했던 선수지만 올 시즌 합류가 불투명합니다. 수비에서는 제노 드바스트가 지난 경기 결장 이후 출전 여부가 100% 확실하지 않은데 만약 제외된다면 셋백 운용에 미세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반 프레스네다가 직전 경기 교체 출전한 바 있어 풀백라인 복구는 가능하지만 체력과 경기 감각은 경기 당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포르팅은 유럽 대항전에서 높은 볼점유율과 패스 성공률 그리고 최근 박스 안에서 효율적인 공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상 선수 복귀와 결장, 체력 피로 누적, 공격 효율 등 전반적 조건에서 두 팀 모두 확실한 우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열한 접전과 더불어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팀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대회 전체 경기 양상, 팀별 주축 선수 명단 변화, 공식 경기 피로도까지 감안하면 두 팀 모두 극적인 흐름 변화 없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코펜하겐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럽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첼시에게 패했으나 경기 전반에 걸쳐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루카스 베리크발, 이브 비수마, 도미닉 솔랭케, 라두 드라구신, 데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벤 데이비스, 코타 타카이, 아치 그레이, 마티스텔 등 여러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특히 메디슨과 쿨루셉스키의 부상은 중원과 이선 공격 전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윌슨 오도베르,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스티니 우도기는 복귀가 유력해 수비 안정성 회복이 기대됩니다.
로메로의 복귀는 뒷라인 전체 밸런스에 결정적이며 우도기의 오버래핑 가담은 공격의 폭을 넓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의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국내외 리그를 통틀어 상위권 수치를 보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 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교체 타이밍이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코펜하겐은 최근 덴마크 리그에서 프레데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팀 전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델라니, 올리버 헤예르, 마그누스 매트손, 로드리고 후에스카스, 비르거 멜링 등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마르코스 로페즈는 최근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뒤 아직 회복 중입니다. 가브리엘 페레이라 또한 질병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델라니의 결장은 중원 장악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매트손의 부상 공백으로 공격 빌드업의 방향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은 무코코와 클라에손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17세의 신성 다다손이 벤치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원정 3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수비 전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코펜하겐은 리그에서는 측면 전개와 롱볼 옵션을 병행하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4일전 리그 경기의 주전 대부분이 출전하며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은 상태로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 중반 이후 체력 열세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코펜하겐이 보여준 경기력 저하는 수비진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체력 소모가 큰 경기일수록 교체 자원의 질이 승부를 좌우하게 되는데 토트넘은 벤치 자원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특히 후반전 오도베르나 솔로몬 같은 속도를 갖춘 교체 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코펜하겐이 초반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더라도 경기 후반에는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체력과 수비 균형 측면에서 홈팀이 한 수위로 평가되며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에인트호벤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압도적인 홈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13골을 넣고 단 3실점만 허용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매끄러운 패스 전환과 좌측 중심의 역습이 돋보이며 공격의 핵심인 메흐디 타레미와 다니엘 포덴스가 번갈아 가며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 두 선수는 각각 포르투와 울버햄튼에서 이적한 이후 빠르게 팀 전술에 녹아들었고 최근 경기에서도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 구성에서는 다소 고민이 따릅니다. 좌측 수비수 프란시스코 오르테가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중원 조율의 중심 산티아고 헤지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결장하면서 중앙과 좌측 밸런스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팀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원의 수비형 자원을 한 단계 아래로 내리고 기존 포백 라인의 압박 시점을 다소 늦추는 전술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에서의 안정감은 분명하지만 중원 기동력에서의 손실이 상대 강공과 맞붙는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번 일정은 리그와 컵을 병행하는 격주 일정으로 인해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이며 전 경기 대비 핵심 선수 몇몇에게 휴식을 준 점이 이번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PSV는 최근 절정의 공격 효율을 자랑하며 원정에서도 매우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16득점 7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루벤 판보멜이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 중이며 알라산 플레아가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전방 로테이션의 일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중심은 여전히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7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2경기 연속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런 보아드와 조이 피르만이 그 뒤를 받쳐주며 쿠아이브 드리우에시가 우측 풀백 포지션에서 활발히 오버래핑을 시도해 이선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독 인터뷰를 통해 PSV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반 중반 이후의 압박 전개가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핵심 구간이 될 전망입니다. 피르만과 드리우에시가 측면에서 빠른 전환을 주도하고 사이바리가 후방에서의 롱패스와 연계를 통해 전방을 열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팀 전술은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 패스 전환을 유도하되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측면 돌파를 노리는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림피아코스의 타레미와 포덴스가 연이어 득점에 성공하며 홈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PSV의 고속 전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경기 후반 양상이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압박 이후 측면에서의 집중력 유지가 승부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감안할 때 더욱 조직력 있는 PSV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인트호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보데글림트와 AS 모나코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이번 경기에서도 홈 강세를 이어가려 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3.8득점을 올리는 등 공격력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홈 5경기에서 16득 4실로 확실한 공격 주도권을 확보했고, 후반전에 강한 집중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팀 내 주전 왼쪽 윙백 하이탐 알레사미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점은 수비 밸런스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라인업 내 대부분의 주전이 출전 가능해 경기력 유지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올라 브리니일센이 출전 불투명하나 교체 자원의 연계 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방에서의 유기적 움직임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의 기대 득점이 1.85에 달할 만큼 다양한 위치에서의 공격 전개가 활발하며 점유율 54%를 유지하는 가운데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를 효과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력적으로는 3일전 리그 경기를 치렀고 이후 일정이 짧게 뒤따르는 상황이라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 5경기 중 4경기에서 선발 명단을 일부 바꾸며 체력을 안배한 점이 이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모나코는 원정에서 꾸준히 승점을 쌓는 팀으로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라는 결과 속에서 경기당 2.4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효율이 준수합니다. 하지만 실점 역시 7실점으로 수비 집중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도 10득 7실로 공격력은 돋보였으나 실점 관리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주전 수비수 반데르손과 에릭 다이어, 핵심 미드필더 데니스 자카리아, 라민 카마라, 수비수 크리스티안 마위사 그리고 주전 골키퍼 루카스 흐라데츠키가 모두 출전 혹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경기 당일 명단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공백은 수비 조직력 약화로 직결될 전망이며, 특히 골키퍼의 부재는 전체적인 수비 전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원 싸움에서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전방 라인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데글림트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짧은 패스를 이용해 중앙 점유율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의 빌드업 실수 비율이 높아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모나코는 유럽 대회 경험이 풍부하고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제 최근 10경기 원정에서 2점 차 이상 패배가 없다는 점은 끈질긴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초반엔 보데글림트가 점유와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후반에 모나코가 역습으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구석이 존재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한편 결정력의 차보다는 체력과 집중력의 균형이 결과를 가를 전망입니다. 홈팀의 날카로운 공격력과 원정팀의 경험이 서로 상쇄되는 흐름이 예상되며 경기 전체적으로 팽팽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